네, 이 강의도 그렇고 다 이제 비디오를 녹화를 해서 저기 다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못 들었으면은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뭐 좀 캐치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러면? 퀴즈 성적이 들어가요. 네? 퀴즈도 들어가죠. 네. 퀴즈를 처음 해보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처음 해보면 지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또 샵 30분에 좀 칼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10시 반에. 네. 네. 아니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 10분 정도 있다. 그럼 일찍 오면 일찍 온 사람은 복습하고 늦게 온 사람은 아,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네? 금쪽 같은 10분을 또 네. 하여튼 강의가 이제 잘 되길 바라는데 네. 하여튼 나도 좋은 뜻에서 뭔가 다른 데 다 있는 강의들 뭐 내가 또 똑같이 하면 또 이게 내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좀 고민이 좀 많이 들어서 사실 이런 플리프트 클래스니 뭐 이런 것들도 좀 제안을 해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강의 시간 동안은 글쎄요. 그래도 뭐 내가 부족하나마 내가 알고 있는 아니면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흥미로운 점들이나 조금은 좀 깊이 좀 뭔가 이걸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조금 위주로 제공을 해보려고 하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시간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뭐 10분 동안인지 그렇기는 그렇고 하여튼 뭐 한번 조금 그냥 그렇게 하죠. 뭐 네. 지각을 하면 네. 지각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그래서 30분에 그러면 퀴즈를 보고 그래서 뭐 한 약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퀴즈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메일로 다시 공지를 좀 하겠지만 여기까지 렉처 2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오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뭐 딥러닝은 나오진 않고 뭐 그냥 K-nearest neighbor classifier나 이제 linear classifier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저 KNN 혹은 저런 간단한 classifier 하나 가지고도 뭐 이런저런 이슈들 뭐 어떤 게 좀 더 모델이 플렉서블한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를 한 거는 강의 자료를 내가 잘못 올린 것 같다라는 저기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다른 과목의 강의 자료를 이 블랙보드에 올린 것 같은데 혹시나 그랬다면 이제 그냥 새로 올린 강의 자료는 없고 이제 이걸로 오늘 네, 남은 시간을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이런 오버뷰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 관한 종류들이 뭐가 있죠? 그때 좀 이야기를 했었죠. 서포트 벡터 머신, K-nearest neighbor, 뭐 디시전 트리,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네, 그래서 그때 앙상블 클래스파이어들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얘네들을 좀 이제 같이 쓰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고 다음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시퀀셜 그리고 템포럴 데이터 애널리시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엔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통계나 뭐 이런 쪽을 뭐 시결 데이터를 한 공부를 해봤던 학생들은 알지도 모르는데 이 뭐
오토 리그레시브의 AR을 따갖고, 네. 뭐 가장 조금 일반적인 모델은 이제 아리마라는 모델이 있어요. 오토 리그레시브, 뭐 인티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말은 뭐 이 오토라는 게 뭐죠? 이거를 어디 가서 내가 이야기를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오토가 뭐 자동도 있지만 이게 저기 오토그래피, 그다음에 바이오그래피가 뭐죠? 차이가? 오토그래피와 바이오그래피. 오토그래피가 한글로 뭐죠? 네? 자서전.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거를 이제 오토그래피라 그래요. 남이 쓴 건 뭐 하여튼 오토그래피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오토라는 게 이제 자동화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셀프라는 뜻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거는 뭐냐면 셀프 리그레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좀 시계열 데이터에서 뭐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의 세팅은 이런 아이템들이 있고 뭐 그때 얘기했듯이 어떤 그 데이터 아이템 하나하나들 나타내는 피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조금 특별하게 얘네들 데이터 아이템들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타겟 레이블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코스피 그 수치, 그 코스피 수치를 이제 예측을 이제 날짜별로 우리가 예측을 하겠다 그러면 그 데이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그 하루에 그 코스피의 그 어떤 수치들만이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우리가 또 저기 리그레션 혹은 프리딕션을 하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타겟 베리어블만 있고 예측을 하고자 하는 이쪽에 해당하는 이제 타겟 베리어블만 있고 이제 피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인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제 피처가 없는 거죠. 피처요. 뭐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 좀 뭐 일반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피처가 없을 때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조차 뭔가 그런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쪽에 이제 타겟 베리어블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타겟 베리어블. 그래서 이게 오늘, 어제, 그러니까 뭐 D0, D1, D 빼기 2, 그제, 그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타겟 베리어블들만 이렇게 쭉 있고 이쪽에 있는 피처들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의 이제 이 값을 예측할 때는요. 오늘의 이 값을 예측할 때는 과거에 예를 들면 5일치 이거를 내가 피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타겟 베리어블, 어제 내가 예측을 하고 싶었던 것은 몰랐으니까 예측을 하고 싶었던 건데 오늘이 돼서는 그게 뭐 내가 어제 예측을 잘했든 못했든 어쨌건 오늘은 그게 나의 인풋의 정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예측을 할 때 아니면 뭐 내일을 예측을 할 때라든가 그러면 그 과거 5일치를 이렇게 끊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오늘의 피처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타겟 베리어블은 그대로 두고 그 하루에서 이제 그 전 5일치를 이렇게 갖고 오고 그 밑에 거를 또 예측을 할 때는 또 이 밑에 5일치를 이쪽으로 또 갖고 와서 이렇게 피처로 붙이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한 데이터 갖고 그냥 원 디멘저널 그냥 쭉 그 시퀀스 갖고 이제 약간 돌려막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자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리그레션을 한다 그래서 이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불러요. 네, 뭐 무빙 에버리지니 뭐 이런 거는 뭐 좀 그런 뭐 주식에 무슨 뭐 30일 이동 평균선 뭐 이런 거 혹시 아나요? 그래서 뭐 주식 하는 사람 없어요? 요새는 비트코인을 하나요? 주식에서? 뭐 나는 둘 다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뭐 1년 동안의 어떤 뭐 무빙 에버리지라는 거는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이 모델에 이제 같이 활용을 한 게 이제 아리마라고 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인티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그런 모델이 되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그러면 사실 이게 주가만 있느냐? 뭐 근데 사실 데이터들이 많죠. 예를 들면 뭐
환율 같은 거를 가지고도 또 뭐 코스피 저기 수치를 뭔가 예측을 하는데도 또 쓸 수가 있고 이러면 사실 딱 이런 순수하게 타겟 베리어블만 있는 세팅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실험도 하고 뭐 이렇게 예측도 해보려고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보통 좀 잘 안 되고요. 다른 이런저런 피처들을 막 써서 이쪽으로 좀 더 데이터 아이템을 디스크라이브하는 어떤 정보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제 하죠. 네. 교수님, 네. 혹시 그 방금 말씀하신 아리마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성능은 어느 정도? 성능이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셀프 리그레션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셀프로 이렇게 약간 돌려막기를 했지만 결국은 피처 벡터와 레이블이 있는 그냥 리그레션 프로블럼이 되고 이거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 모델을 적용하고 이 예측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 거냐는 우리의 초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랜덤 포레스트를 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디시전 트리를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돼요. 디시전 트리는 그러면은 좀 뭐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좀 강화된 거잖아요. 그럼 디시전 트리에서 처음에 이제 하는 거는 저 피처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 피처에다가 이제 트레시홀드 걸어갖고 브랜치를 시키죠. 그러면 if문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if문을 뭐 머신러닝 모델이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디시전 트리 만약에 쓴다 그러면 뭐 한 그저께 코스피가 뭐 어제보다 더 높았으면 이렇게 브랜치를 시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룰들을 여기서도 충분히 만들어서 머신러닝 모델들을 당연히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아리마라고 하는 특정 모델은 뭐냐면 여기다가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이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모델이 뭐냐 하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쓴 게 이제 아리마라는 특정 그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 뭐 좋긴 한데 뭐 또 그 나름 뭐 두루두루 뭐 좋은데 뭐 그게 제일 좋았으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모델들이 별로 뭐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쉽게 쓸 수 있지만 또 거꾸로 이제 성능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모델들은 이게 뭐 요즘에도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고 참 많이 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 파이낸셜 프리딕션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자 하는 미래의 데이터라는 거든요. 미래라는 거는 좀 뭔가 좀 약간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머신러닝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트레이닝을 이렇게 시키면 뭐 이거 그냥 피처 벡터 그리고 해당 레이블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아니면 이게 뭐 다시 이제 하나의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뭐 수명 기대 수명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질병 뭐 당뇨병이 있다 없다 뭐 이런 특정 질병으로 바이너리 레이블을 달고 그들의 이제 피처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뭔가 머신러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기본적으로 언시인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요놈이 이제 뭘 거냐를 맞추는 게 이제 기본적인 머신러닝 세팅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머신러닝이 성능이 그래도 꽤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IBM 왓슨 저기 그런 게 암 진단을 뭐 80%의 정확도로 한다. 뭐 이러면은 뭐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약간은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게 성능이 그럼 좋은 이유가 왜 좋냐 하면 약간의 이제 언신 데이터라는 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약간 좀 인터폴레이션 같은 걸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랑 좀 비슷한 패턴이 있었을 때에 그 비슷한 패턴을 그냥 한번 평균을 내봤더니 걔네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뭐 당뇨병 이런 질병이 좀 많이 있더라. 그러면 얘가 뭐 당뇨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처의 패턴들을 보고 좀 비슷한 것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조합을 한다는 측면에서. 네. 근데 이제 뭐 그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은요. 이게 뭔가 기존의 어떤 피처들의 패턴으로 뭔가 조합이 되어져서 나타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트라폴레이션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약간 조금 리거러스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은 뭐냐면 뭐 기본적으로 여기에 30이 있고 여기에 70이 있어서 이때의 어떤 y 값이 5고 이때 y 값은 뭐 10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50이 있다. 그러면 가운데 점은 뭐 네,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주변의 걸로 가운데 거를 뭔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에 거를 이제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이제 이게 뭐 인터폴레이션이고 이 바깥쪽 예를 들면 이게 뭐 80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뭔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바깥 내가 어떤 바라본 데이터의 레인지 좀 바깥쪽을 예측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좀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게 이런 거는 이렇게 있으면요. 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리니어 리그레션을 뭐 이렇게 있으면 대충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1차 모델을 쓰지 않고 좀 내가 좀 호기롭게 2차 모델을 쓰겠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피팅이 돼요. 그러면 요 내가 이제 옵저버 한 데이터의 그 레인지 상에서는 사실 뭐 무슨 모델을 써도요. 얘들이 별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본 데이터들의 에러를 줄여야 되니까. 이제 바깥쪽은 뭐 완전히 뭐 무주공산 아니면 내가 뭐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바라보지 못한 데이터 레인지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에러가 뭐 이렇게 좀 내가 이제 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 바깥쪽에 있는 피처로 뭔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측정한 사람들의 몸무게가 대충 한 50에서 한 80 레인지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한 120kg의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당뇨병인지 아닌지 예측을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 좀 예측이 좀 일반적으로 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다시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의 문제로 돌아오면 뭐 조금 비슷해요. 뭐 그 데이터의 레인지 자체로서도 뭔가 계속 주식값이 오르고 있으면 코스피 지수가 뭐 2100 이하일 때의 어떤 데이터가 과거에는 별로 없었었는데 그거 이상의 레인지를 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뭐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엑스트라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게 미래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언씬 데이터라는 게 요 내에서 이제 보통 이제 발견이 되는 게 보통의 머신러닝 프로블럼이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잘 하는데 이제 미래에는 이게 좀 바깥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예측이 힘들고 그다음엔 또 이게 이런 미래 예측 혹은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예측은 좀 사실 또 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능이 뭐 보통 암 진단한다 80% 나오는데 저런 거는 내일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도 성능이 뭐 60%가 사실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60%만 나와도 쟤는 좀 복리로 계산을 하면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뭐 크게 또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 또 아직까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런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요즘은 또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또 뭐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걸로 요즘은 또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알파고에서 사용됐던 알고리즘을 써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엔 스피치 레코그니션도 이제 스피치라는 데이터가 이제 뭐 음성 신호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려지니까 이제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고 네,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퀀셜 데이터와 템포럴 데이터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 뭐 시간이 있는 데이터, 하나는 뭐 시간이 없는 데이터. 시퀀스가 이제 순서니까 뭐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 그 순서가 있는 거죠.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어떤 내가 주먹 내고 뭐 가위는 이거에 어떤 열판을 했을 때의 나의 어떤 패턴 그런 게 뭐 기본적인 시퀀셜 데이터인 셈이고 이제 템포럴 데이터와 시퀀셜 데이터는 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어떻게 나을까요?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그것도 차이 당연히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표면적인 차이고 약간은 그런 어떤 시퀀셜 혹은 그 시간 축에서의 좀 irregularity가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한 게 템포럴 데이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위바위보 했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뭔가 디스크리트하게 그리고 이제 딱 유닛 어떤 이퀄 인터벌로 짝짝짝 이렇게 데이터 나오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t가 1분 3초일 때 뭔가 딱 발생이 되고 뭐 1분 55초일 때 발생이 됐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시간적으로 이제 균등하지 않은 어떤 그런 시퀀스들을 갖고 있을 때의 이제 템포럴 데이터 혹은 또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좀 뭔가 데이터가 observe 된다 그런 경우에도 또 이제 템포럴 데이터를 이제 많이 불리게 되고
네, 하여튼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썼던 이런 아리마나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RNN이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쉽게 풀리게 됐죠. 그다음엔 어노멀리 디텍션 뭐 이런 얘기 지난번에 좀 했었고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은 슈퍼바이즈 러닝일까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일까요? 슈퍼바이즈 러닝.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우리가 노멀 이메일만 이제 바라봤고 그다음엔 이제 뭔가 스팸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노멀 이메일만으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뭔가 얘는 당최 좀 내가 보던 이메일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density 혹은 확률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그런 경우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아주 이제 소수의 그런 스팸 이메일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레이블이 두 개의 레이블이 다 존재하는 형태의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돼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기존의 어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걔가 속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과 좀 달라지는 어떤 특성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임밸런스드 데이터니 뭐 임밸런스드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게 뭐 99개의 노멀 이메일이 있고 하나의 이제 앱노멀 이메일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상황이 좀 이럴 때 이제 그런 슈퍼바이즈 러닝에서의 세팅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슈퍼바이즈 이 임밸런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 실제로 뭔가 프로젝트도 하고 뭐 숙제도 하게 되면 뭔가 당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맞닥뜨리게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죠? 이때는 그러니까 99개 그냥 정상 이메일이 있고 하나에 혹은 뭐 990개, 10개의 비율로 이제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대충 어떻게 되나 저기 990개와 10개 그거를 뭐 8대2로 이렇게 대충 쪼개서 8대2로 쪼개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 그 20%에 대해서 에큐러시를 보통 재면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뭐 가장 쉬운 문제가 이제 그냥 다 머저리티 클래스로 그냥 다 노멀이라고 해버리면 이제 에큐러시 측면에서는 이제 뭐 거의 99대 100일 얼마였죠? 하여튼 뭐 99%의 에큐러시가 나오네요. 만약에 레이블 데이터가 99대 1이라고 컴플가 돼 있어 뭐 학습할 것도 없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잘한 거냐 뭐 잘 못한 거죠 당연히. 임밸런스 문제가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어그노멀리 한 게 데이터 자체가 정상인 거에 비해서 적으니까 이걸 학습시켰을 때 그 어그노멀리 한 거를 잘 못 찾는다라는 문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스 펑션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리니어 리그레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이런 다양한 로스 펑션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총 1000개가 있어요. 그럼 1000개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재서 그거를 최대한 많은 숫자를 맞추도록 우리가 그 학습 모델을 최적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소수의 클래스들이 그러니까 어떤 스팸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데이터가 굉장히 소수다. 그러면 그냥 걔네들 그냥 싹 그냥 묵살해버리고 나머지 머저리티 클래스만 맞춰도 사실 에큐러시는 뭐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 중에 뭐 한 10명 중에 1명만 딱 어떤 특정 질병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모두 다 병이 없다라고 그냥 해버려 보지도 않고 그러면 내 병원의 어떤 진단의 정확도는 90%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좀 할까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제일 쉽게는 이제 클래스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맞추느냐? 그냥 임밸런스드 좀 소수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숫자를 좀 이렇게 늘려요. 그래서 막 복사를 해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피처를 가진 어떤 환자를 그냥 어떤 그 노멀한 환자 9명이 있었으니까 얘가 그냥 10번이 있다라고 1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학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뭐 어떤 일반적인 의미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이제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밸런스를 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뭐 한 8개에서 8개 vs 2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2개를 예를 들면 4번씩 복사를 하면 8개에서 8개랑 숫자가 똑같아지죠. 근데 그럼 그냥 복사만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그 데이터를 조금 더 흥미롭게 우리가 좀 뻥튀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 데이터들을 어떤 2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약간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병이 있는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와 뭐 혈액형이 있었을 때 보통 이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뭐 몸무게도 좀 뭐 저기 무게가 많이 나오고 키도 주로 많이 크더라라고 하면 네, 뭐 한 190과 한 90kg, 그 다음엔 185와 그 다음엔 예를 들면 한 100kg 이 두 사람이 있으면 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때는 뭐 185랑 그 다음에 90짜리의 데이터를 좀 만드는 거예요. 피처들을 좀 서로 이렇게 매시업을 해갖고 믹스 앤 매치를 해갖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들을 좀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엔 데이터를 아예 이제 그냥 두고 그 데이터를 늘리는 일을 하지 않고 왜냐면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제멋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셈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이제 뭔가 이게 파지티브 클래스였던 네거티브 클래스였던 이제 에러가 나서 이제 로스에 반영이 될 때는 어떤 동일한 정도의 로스를 반영시키는데 그 로스 펑션에서 각 클래스별로 가중치를 이제 달리 줘서 로스 펑션을 이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결국은 뭐 뉴럴넷이나 이런 데서는 또 미분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 뭐 그런 로스 펑션을 내가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서브셋의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 카테고리 데이터에는 내가 로스를 더 많이 보여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뭐 상수를 적당히 내가 곱해줘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뭐 네,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측면에서 요거를 좀 핸들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매저 자체를 다르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성능이라는 어떤 척도 그 매저를 이제 다르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매저가 뭐가 있죠? 그런 매저가 임밸런스드네스의 좀 로버스트한 아니면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정확도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F1 스코어 같은 게 있어요. 프리시전과 리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기본적으로 두 측면 정확도를 이제 두 측면에서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애들만 그러니까 그 실제로 병이 없는 애들만을 가지고 따졌을 때의 걔네들의 정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명, 2명의 이런 비율이 있을 때 무조건 내가 다 병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8명에 해당하는 정확도는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이제 100%가 되죠. 근데 2명에 해당하는 정확도는 뭐죠? 얘네들은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0%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도는 0%예요. 그러면 이제 100%와 이제 이 0%가 있으면 이 두 개를 한번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내면 네, 이런 각도에서 바라본 혹은 이런 각도에서 바라본 이 두 개의 매저를 적당히 평균을 내보면 그러면 어떤 네, 이런 좀 못한 클래스에서의 어떤 네, 네, 그 정확도를 이제 많이 반영을 해준 그런 형태의 매저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프리시전 리콜,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의 이제 평균인 이제 F1 매저. 근데 그 평균을 좀 더 이제 낮은 애들한테 좀 더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조화 평균을 쓰죠, 보통. 조화 평균. 그래서 정확도가 하나는 50%고 하나는 80%다 그러면 평균을 내면 75%가 나와야 되는데 50%의 낮은 정확도로 이제 나온 그거에 좀 가깝게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하 평균, 그 다음에 조화 평균은 이 산술 평균보다 항상 작으니까 작다는 말은 뭐냐?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딱 중점보다 더 낮은 값 쪽으로 이렇게 내가 accuracy 혹은 이 대표적인 평가 이렇게 성능을 그렇게 매기겠다. 그래서 한
아까 내가 뭐랬죠? 50%와 80%가 있다 그러면 평균이 75가 아니라 한 65쯤으로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균을 내는 게 이제 조화 평균이고, 그 조화 평균을 쓴 어떤 대표적인 예가 그 F1 매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프리시전, 리콜, F1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비슷한 측면에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프리시전 리콜 커브나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ROC 커브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ROC 커브에서 그 면적을 재는 Area Under the ROC 커브라고 하는 거는 또 이런 임밸런스드 매저에 영향을 안 받는데, ROC 커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ROC 커브. ROC 커브. 뭐예요? 네. 네, 맞아요. 뭐 그런 건데 조금은 뭐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이제 학습을 하면요, 보통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면 이게 기다 아니다를 최종적으로 예측값을 주겠죠. 뭐 학습은 학습대로 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이게 기냐 아니냐에 대한 예측값을 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4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모델은 얘는 이제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또 플러스로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어떤 모델의 아웃풋이에요.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 모델이 이런 딱 뭐 아니면 도의 아웃풋을 주지는 않고요. 어떤 파지티브가 될 스코어를 그 맥시멈 값을 1로 하고 네거티브가 될 어떤 가장 네거티브인 스코어를 우리가 0으로 해갖고 이 타겟 스코어의 값을 실수로 정의를 하고요. 그 0에서 1 사이의 어떤 적당한 값을 이제 실질적인 레이블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클래스파이어가 생각을 했을 때 파지티브 혹은 어떤 특정 질병이 있을 확률 값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플러스인 것 같은데 플러스인 게 한 80% 정도로 내가 플러스라고 생각이 들어. 얘는 플러스인 거는 같은 플러스인 측면에서 한 20%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 말은 80%로 내가 네거티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저런 어떤 실수 영역에 포진된 값을 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델에서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갖고 이게 이제 예측 값이고 내가 어떤 만든 값이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사실 뭐 틀린 애도 있고 지금 맞은 애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액큐러시를 재는 건데, 근데 아까 내가 실수를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가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놈은 한 0.8이라는 값이 나와서 얘는 그래도 파지티브에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뭐 한 0.65, 뭐 얘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65%로 파지티브인 것 같으니까 그냥 파지티브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한 0.4쯤, 그 다음에 얘는 한 0.15 이런 식으로 이런 값을 줘요 실제로.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모델은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0.5를 기준으로 내가 자른 거예요. 그렇죠? 0.5를 기준으로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후 처리를 해갖고 요 실제 디스크리트한 형태의 레이블을 생성한 거죠. 요 짓을 해요. 사실 모델 내부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든 모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실수를 주지만 그거를 이제 0.5라는 트레시홀드로 자르고, 그 다음엔 저 0.5라는 트레시홀드를 그러면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절. 적당히 내가 보고 한 0.5에서만 자르는 게 아니라 0.7에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좀 파지티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을 조금 한껏 높인 거예요. 웬만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레시홀드라는 값을 내부적으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트레시홀드를 우리가 뭐 머신러닝 학습을 할 때 조절을 한 적이 있었냐 보면은 사실 뭐 이걸 따로 조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뉴럴넷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바이어스 텀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떤 딱 그 기준은 뭐 예를 들면 0.5로 붙박이로 박아놔요, 이 값을.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이 0.5와 저기 비교가 되는 그 값을 이 모델에서 그 비교가 되는 이 실수값, 그 실수로 포진해 있는 그 값에 전반적으로
뭐 0.2를 다운을 시켜버려요. 혹은 뭐 0.3을 올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트레시홀드를 올린 것과 내린 거에 효과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 트레시홀드를 저건 어떻게 조절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이게 내부적으로 모델이 또 알아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델이 내부적으로 저 트레시홀드까지도 자기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값으로 학습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델이 생각한 어떤 트레시홀드 값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인밸런스드니스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여튼 데이터를 좀 그렇게 네거티브 레이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소수의 그러니까 뭐 경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로 줬기 때문에 뭔가 얘가 그 트레시홀드를 좀 제대로 학습을 좀 잘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모델에서 일단 줄 세운 거는 내가 믿겠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그거는 의미 있는 값으로 쓰겠는데 모델이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트레시홀드는 내가 무시해버리겠다. 트레시홀드는 내가 한번 보고 좀 한번 정해보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트레시홀드를 이제 싹 무시를 한다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트레시홀드. 그러면 이제 모델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제 뭘로 판단을 할 수가 있냐 하면요. 이런 모델이 생성한 이런 실수 값들 있죠. 얼마나 파지티브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쭉 한번 가장 파지티브라고 생각하는 애들부터 가장 네거티브라고 생각하는 애들을 이렇게 쭉 줄을 세우는 거예요. 모델이 생각한 어떤 판단 기준을 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 값이 어떻게 소팅이 되느냐? 0.8, 0.65, 0.4, 0.15 이거에 해당하는 쭉 이렇게 줄이 세워지고요. 그렇게 줄을 세웠을 때에 그렇게 줄을 쭉 세웠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그냥 데이터 아이템들을 쭉 줄 세운 거라고 하면 얘네들의 실제, 그러니까 트롤 레이블이 어떨 때 가장 좋을 것이냐? 다 플러스가 일단 위로 쭉 깔리고요. 그 다음에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모델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기에는 모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플러스인 애보다 그러니까 실제로 플러스인 애를 좀 더 높은 프로바빌리티를 가진 애로 우리가 생각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줄 세운 거가 그러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는 거꾸로 이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껴있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뭔가 이렇게 순서를 얘가 제대로 줄을 못 세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트레시홀드를 걸든 좀 뭔가 얘가 역전을 해서 이거를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지금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도를요 어떻게 또 따질 수가 있냐면 트레시홀드가 없이 딱 요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트레시홀드를 따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따지냐? 여기서 모든 페어들을 다 계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결과가 더 좋고 이거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 결과를 이제 모두 페어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위쪽에서 하나 고르고 그러니까 두 개를 고를 때 처음 고른 거는 위쪽에, 나중에 고른 거는 아래쪽에. 그래서 이거의 두 개의 레이블이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이제 오케이인 경우. 두 개를 골랐는데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는 명확하게 잘못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총 데이터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이 페어를 뽑아내면 몇 개가 나오느냐? 총 10 곱하기 9가 나와요. 그죠? 맞나요? 아니다. 나누기 2를 해야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래쪽 거를 먼저 뽑은 경우는 제외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가 없이 두 개를 뽑은 10C2에다가 그게 되는 거죠. 혹은 순서가 있게 뽑은 다음에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리는 거죠. 이 순서를 항상 따르는 그 케이스. 그래서 그 45개의 케이스 중에 실제로 이런 어떤 역전이 된 애들을 따져요. 개수를. 그러면 그게 우리의 어떤 새로운 정확도라고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보면 AUC라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드니스에 이제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영향을 안 받냐? 실제로 뭐 플러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한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로 플러스가 많다라고 해서 플러스들끼리 내가 고르면 걔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애큐러시 이게 이
애큐러시를 이렇게 좀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걔네들은 그냥 관련이 없는 애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역전할 때의 경우는 바로 역전할 때라는 그 경우를 카운트를 하려면 결국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인 경우들을 뽑아야 되니까 그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해당 경우들이 좀 더 적어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상대적인 랭킹을 가지고도 페어와이즈로서 이제 역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정확도를 따질 수가 있고 이제 그거의 그런 어떤 애큐러시 메저를 이제 AUC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의 어떤 직관적으로 이렇게 구하지는 않고 뭐 좀 프리시전 리콜 커브나 뭐 ROC 커브나 뭐 이런 거 커브를 그려서 이제 내가 이야기한 요 메저가 정확하게 거기서는 이제 어떤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적분 값이 돼요. 에이리어라는 게 이제 면적이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에 어떤 그 적분을 했을 때 x축과의 그 사이의 면적에 해당하는 값이 정확하게 이게 되는데 뭐 어쨌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좋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요거는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요. 그런 이제 임밸런스한 어떤 데이터를 다루게 될 때에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트레시홀드를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떤 그 정확도를 저런 식의 임밸런스니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메저로 우리가 정확도를 재면 그러면 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에서 알아야 될 것들 네,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것들이 좀 있다 그러면은 잘 복습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다라고 좀 전제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또 모르면 뭐 가장 그 많이 쓰이는 그 앤드류용의 머신러닝 강의를 적당히 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개념들이 좀 잡힐 것 같고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는 뭐죠?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바이어스 혹은 베리언스 그래서 뭐 그 개념이랑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네, 이거 뭐 좀 통계적인 좀 깊은 뭔가 좀 그런 임플리케이션이 좀 있는데 어쨌건 오버피팅, 언더피팅 뭐 네,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바이어스가 높은 게 그럼 뭐죠? 오버피팅이 언더피팅. 바이어스가 높은 게 이제 언더피팅. 네. 이게 뭐 앤드류용의 어떤 그 그림에서 나오는 건데 데이터가 이제 뭔가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포물선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을 애초에 2차 함수 형태로서의 모델로 만들어 놓고 학습을 시켜야지 되는데 학습이라는 건 뭐냐?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또 모델 셀렉션 앤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하이퍼 파라미터는 뭘까요? 하이퍼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파라미터인데 하이퍼. 파라미터랑 그냥 파라미터랑 하이퍼 파라미터의 차이는 뭐죠?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절할 수 없는 경우는 왜 조절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뭐 기계학습이라는 게 어떤 모델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모델의 어떤 하나하나의 그 파라미터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갖고 최적의 그 값을 찾아낸다라는 게 기본적인 학습의 과정인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델을 처음에 어떤 모델인가는 선정은 해놔야지 돼요. 그래서 그게 뭐 내가 1차식을 쓰겠다, 아니면 2차식을 쓰겠다, 아니면 내가 이런 피팅하는 커브로서 뭐 사인을 내가 좀 추가를 해보겠다. 이런 어떤 학습을 하기 전에 일단 모델의 틀은 좀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놓는다는 게 정해놔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모델 셀렉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델 셀렉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냐, 2차 함수냐, 뭐 3차 함수냐 그거를 보면 다항식에서의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 I, X, I승 혹은 N승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N이 1부터 다항식이니까 P. 우리가 모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의 피처 같은 게 되는 거고 요 AX라는 놈이 그 모델의 그 개수로서 실제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또 모르는 놈이 하나 더 있죠. P라고 하는
차수를 또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의 파라미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모델에서는 나는 얘는 얘까지 못 정한다. 얘가 알아서 좀 정해달라. 그래서 미리 좀 정해주는 요게 그래서 저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델은 학습을 해서 결정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사전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려요. 그 다음엔 이게 어떤 이런 측면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 말 그대로 이건 진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거를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겠다, 로지스 리그레션을 쓰겠다, 혹은 뭐 디시전 트리를 쓰겠다 이런 모델 셀렉션 이건 사실 뭐 세 가지 서로 다른 모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그런 요소는 뭐 파라미터라는 건 없는 거니까 이건요. 근데 그것도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어떤 모델을 선정했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뭐 디시전 트리는 모델 1번, 2번, 3번 그러면 모델의 종류가 뭐 예를 들면 P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다 그러면 P 이꼴 1, 2, 3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뭐 혹시라도 어디 논문이나 뭘 볼 때 뭐 이런 우리가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튠을 해갖고 뭔가 이 모델을 선정을 했다. 그러면 그 모델 내에서 어떤 다른 파라미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여러 모델 중에서 선택을 했다라는 거를 그렇게 의미를 하고 쓰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그래서 거의 같은 말이고 뭐 그거를 결정을 할 때는 내가 그냥 멋대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밸리데이션 셋이나 이런 걸 더 갖고 좀 따로 뭐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또 혹시 모르면 좀 또 개념들을 한번 잘 짚고 네, 가주면 좋겠고요. 다음엔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뭐죠? 레귤러라이제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뭐냐면 뭐 약간은 좀 이런 개념이에요. 실제 뭐 기본 개념은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조금 뭐 직관적인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사람의 뭐 저기 몸무게, 저기 키 몸무게, 그다음에 뭐 혈액형을 가지고 뭐 그때 얘기했던 뭐 라이프 스팬 혹은 수명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이제 만들고자 해요. 근데 뭔가 미지수가 세 개죠.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라이프 스팬 이꼴 A1 곱하기 H 플러스 A2 곱하기 W 플러스 A3 곱하기 B. 그러니까 세 개 그냥 리니어 선형 모델로 한 거예요. 그럼 저거는 이제 방정식 푸는 문제를 좀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의 수가 3개고 방정식의 수가 2개밖에 없어요. 사람이 2개, 미지수는 3개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미지수가 이제 하나로 좀 하나의 유니크한 솔루션으로 잘 결정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 개의 모델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델은 한 150 곱하기 H 플러스 뭐 마이너스 한 230 곱하기 W 마이너스 또 한 530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왔고 하나는 3H 플러스 2W 플러스 뭐 예를 들면 4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개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게 조금 더 뭔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안전한 모델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게 아래 게 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그 라이프 스팬 뭐처럼 그러니까 그냥 뭐 주식 예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삼성전자의 주가를 뭐 예를 들면 LG자동차와 LG전자와 현대자동차 두 개 어제 그 두 개의 주가로 오늘의 뭔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을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피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어제 현대자동차 주가, 뭐 LG전자 주가, 그다음에 타겟 배력을 뭐 그렇죠. 근데 한 모델은 이렇고 한 모델은 이래요. 그랬을 때 이제 뭔가 오늘에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모델은 이런 H와 W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베리어블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얘 값이 조금 이렇게 조금 뭐 높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웨이트를 한 150을 확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얘가 조금 바뀜에 따라서 내가 내 판단을 크게 뭔가 좌지우지를 좀 하는 형태의 모델이라. 밑에 거는 좀 그렇지 않죠. 얘들이 변화를 해도 최종적인 아웃풋 값은 좀 크게 왔다 갔다 하진 않죠. 뭐 이건 그래서 뭐 약간 내가 뭐 드는 예제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뭔가 뭐 2주씩 사라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샀더니 성공을 했어요. 다음번에 저 사람이 또 사라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모델이 뭐 그 사람이 몇 번, 한 두세 번 사라 그랬는데 그게 다 맞았어. 그래서 모델이 하나는 그 사람의 의견에 가중치를 굉장히 많이 준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래서 조금 준 모델이 있어. 그러면 다음번에 이 사람이 또 뭔가 사라고 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세 번 맞았으니까, 혹은 저 코에피션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 사람 의견 나는 100% 의지를 하겠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몰빵. 그럼 이제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래의 모델,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주어진 정보들에 내가 얼마만큼 의존을 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냐라는 형태로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제 밑에 게 좀 더 좋아서 이런 같은 모델이면 요 개수들 혹은 그 의존도를 좀 적게 하도록 네, 그런 식의 학습을 유도를 하는 게 보통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딥러닝 슬라이드가 처음 나오는데 그냥 뭐 인트로덕터리한 슬라이드들 조금 좀 모아봤고, 그다음에 여기 미처 쓰지 못했는데 이제 뭐 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좀 슬라이드를 예전에 만들어뒀던 거를 내가 좀 차용을 좀 해왔고, 뭐 딥러닝 다 뭔지 알죠? 뭐 머리 뉴런들의 구조를 써서 만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이라키가 있대요. 전체적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내에 이제 머신러닝 있고, 그다음에 또 딥러닝 있고. 그러면 이제 나도 사실 조금은 여러분들 중에 들은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 인공지능 과목에서 그러니까 이 A 차집합 B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인데 머신러닝이 아는 애들은 뭐가 있죠? 아는 애들 어떤 게 있어요? 네? 휴리스틱? 휴리스틱 중에 뭐 어떤 거가 있죠? 학습을 통하지 않고 그냥 룰을 딱딱 정해놓는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잔뜩 줘서 그거를 학습을 해서 뭔가 최적의 모델을 찾도록 뭔가 학습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애초에 데이터 하나도 없이도 인공지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뭐 트래킹이라는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때 비디오가 있을 때 얘를 막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어떻게 쫓아가느냐?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저 농구한 비디오들을 잔뜩 일단 모아야겠군. 이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이제 처음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도 안 하고 그래 내가 한번 만들어 보지 뭐. 그래서 뭐 일정 그 블랍 같은 걸 정해요. 한 5x5 픽셀을 정하고 5x5 픽셀이 다 센 노라면 나는 그건 사람을 하겠다. 그래서 그 5x5를 다 디텍트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는 덩어리를 내가 디텍트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그 다음 프레임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덩어리를 내가 디텍트 한 것 중에 사람이 뭐 순간이동을 하기 힘드니까 카메라 앵글이 딱 줌 정해져 있다면 한 뭐 5m 이내에서 내가 그런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뭐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알고리즘 뭐 하루 정도 하면 뭐 하겠죠. 그래서 이 비디오 완전히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데이터에서 그걸 트래킹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충분히 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룰을 정한 거죠. 뭐 오브젝트는 보통 노란색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네, 이렇게 어떤 일정 크기가 노란색이어야 된다. 라는 우리가 룰을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한 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룰 베이스라 이야기하는. 그리고 뭐 나름대로 이거 뭐
좀 인공지능스럽잖아요. 뭐, 네, 그냥 뭐 더슬펠셈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가 이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그런 형태의 뭐 머신러닝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만 푼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도 뭐 대충 다 딥러닝으로 하죠 요새. 뭐 하여튼 사진이나 비디오는 다 일단은 뭐 CNN 기반의 딥러닝을 일단 쓰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는 어떤 그 학습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한 게 머신러닝이라는 카테고리고, 그 중에 학습 모델 자체를 이제 딥러닝으로 쓴 게 저거고. 그 다음에 뭐 딥러닝이 왜 성공을 했느냐, 뭐 뉴럴넷. 나도 뭐 참, 사실 솔직히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나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과목, 그 룰 베이스니 뭐 날리지 레프레젠테이션이 뭐 이런 서브 토픽들이 있는데 그런 토픽에 해당하는 과목을 나조차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저기 뉴럴넷을 나 같은 경우 대학원 수업에서 뭐 기계학습이나 이런 거 들을 때는 뉴럴넷을 아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인기가 없었던 그런 거였다가 이제 딥러닝이 뜨길래 과연 도대체 얘는 뭐길래, 옛날에 그래도 뉴럴넷은 들어봤는데 얘는 과연 뭐길래, 뭐가 특별하길래 이렇게 봤나 했더니 사실 특별한 건 별로 없더라고요. 뭔가 자잘자잘한 게 그냥 이렇게 좀 합쳐져 갖고 뭔가 그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잘자잘한 게 뭐냐 하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됐고, 그 다음엔 알고리즘이 뭐 들어봤을지 모를 그런 그레디언트 베니싱 뭐 이런 것들 좀,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을 해주는 여러 가지 휴리스틱한 혹은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한 수학적인 어떤 유도 과정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 방법들을 좀 어떤 이런 장인들이 뭐 열심히 한 거죠. 아니 뭐 데이터가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미지네 챌린지니 뭐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MIT나 스탠포드 이런 류의 학교들에서 이제 한 것들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막 팬시하게 막 책상에 앉아갖고 막 유도도 하고 증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좀 발로 뛰었어요. 이 도메인 혹은 이런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들을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부쩍대고 데이터를 모으는 뭐 크라우드 소싱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모으는 형태의 일들을 굉장히 좀 최근 5년 혹은 뭐 10년 동안 많이 해서 거기서 이제 축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자, 우리가 이렇게 정답까지 마련해둔 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뭐 이런 거 통해서 같은 문제 혹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달려들면서 뭔가 뭐가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GPU는 뭐 GPU가 빨라져서 뭐 그래서 뭐 CPU에서 보다 GPU에서 하는 게 뭐 한 특정 어떤 계산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30에서 50배, 뭐 많으면 100배까지도 빠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100일 걸릴 거를 뭐 한 2, 3일 만에 해주니까 이게 여기서 좀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조금 자잘하게 이제 추가된 어떤 알고리즘이나 장치들, 그 다음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이 좀 돼서, 그래서 요즘은 참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참 돈이 있어야 연구를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머신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스피치 신테시스, QA. 네, 이런 같은 경우 뭐 그냥 재미삼아 이 사진을 주었을 때, 그리고 이 질문을 주었을 때 이걸 인풋으로 줘서 어떤 딥러닝 모델이 이제 답을 내주는. 그래서 뭐 머스태시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 뭐 바나나다, 이런 것들을 또 하고. 네, 그래서 뭐 뒤에 좀 더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조금씩 또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요일부터는 또 우리가 본 트랙으로 들어가서 2강까지 보고. 수고했어요. 네. I want to ask you about the quizzes and the exams in Korean or English. You want it to be English? Yes.
Okay, yeah, I'll consider it. Yeah, I think that is possible. But do you have any? You don't have any problem taking this course? We have, but you have to take this class. Yeah, we should take it. So can you explain sometimes in English and Korean? There's an important point. You can translate it to Korean or to English. If you can. Yeah, I'll think about it. Okay. Today you said like there's gonna be an exam like quizzes. Yeah. So that's gonna be next. Probably almost every class at the beginning, they will have a brief quiz. Yeah, so it's related to the courses we watch it. It's related to the YouTube channel. Right. Yeah, it's related to that. Sure. So yeah, I send the email about the details, Okay. which to watch. Okay. Thank you. Yeah, thank you. 나 교환학생이에요. 교환학생 학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 영어로 다 한국말 좀 되고 좀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 거 못 알고 근데 파워포인트 같은 거 다 영어로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퀴즈하고 exam은 다 영어로 해요. 네, 영어로도 아마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실러버스 같은 거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실러버스? 네, 좀 그렇게 좀 왔어요. KULMS 웹사이트 알아요? KLMS? 몰라요. 사진 찍으면 나중에 Yeah, so we have this website Yeah. called the KULMS. And, yeah, you should be able to log in at this website. 네. Then once you log in, it will have a list of the courses that you are taking. And, if you click our course, and then it contains those syllabus and maybe some previous 이 announcements. 파워포인트 어디서 이것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so every class there's a quiz. Yeah, Okay, and then you will let us know what to study. exactly. Yeah. Okay. Yeah, basically, yeah, you guys have to watch certain video lectures, which is a stand for the deep learning course. Then yeah, we will mainly review during our class, and in the beginning of each session, we will have a quiz. 혹시 지금 네. 그럼요. 시간이 네네네. We have projects for this time. Right. How's it going? It will be just a free topic that you choose on your own. And it will be a project. So you can do that. Team. Yeah, team project. Up to maybe 2 or 3 people. I recommend just 2. Can we do it individual? Can we do it individual? Individually, yes. Yeah, if you want. Of course. 수업 듣는데 이제 후에 가지시면 네. 머신러닝 수업 듣고 사용돼서 이런 거 알아야 된다. 머신러닝 이제 수업은 듣긴 들었고 네. 사용대수는 제가 잘 몰라서 이제 미저를 그죠? 네. 기본 그러니까 정말 그냥 기본 수준이라서 그리고 그거랑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수업 좀 전반적으로 들으면 네. 네. 아마 여기 그 CS231N이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하려는 그 강의가 아마 그런 파이썬이 결국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요. 그 파이썬에서의 그 좀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숙제나 이런 뭐 실수 머티리얼까지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네, 그 제가 사이트 확인해서 네. 거기 이제 뭐 파이썬 이제 나오고 거기서 이제 주로 쓰는 라이브러리로 맞아요. 사용해서 이제 그거를 너무 거기 다양해요. 위주로 조금 이제 하고 나면 그러면 돼요, 사실. 네. CS231N에 있는 어떤 숙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콜스 동안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좀 초반에 나오는 뭐 넘파이나 뭐 이야기한 라이브러리들이나 그런 네. 걸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최대한 빨리 좀 친숙하게 되면 좋죠. 그다음에 다음엔 옵셔널리 그런 어떤 그 엔드류 머신러닝이나 이런 과목들에도 역시 그런 쪽에 숙제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숙제들이. 근데 이게
뭐 매트랩이나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파이썬 버전들이 좀 있거든요, 다. 그래서 그런 파이썬 버전의 것들을 좀 익혀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강의 이제 듣고 오는 건 듣고 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파이썬 여기 사이트 있는 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네. 뭔가 머신러 이쪽에서 과제 내준 거를 해보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그 머신러닝 있는 것도 해보고 너무 시간이 네, 하면 다 좋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숙제로 나가는 거는 이제 CS23에 있는 숙제들 혹은 그것들의 어떤 형태의 좀 변종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엔 뭐 엔드리어 머신러닝은 그런 쪽에 관련된 숙제들은 이렇게 꼭 맨데터리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에 있는 걸 조금 우선적으로 해서 네. 네. 상영대수는 네. 기본적인 것만 알면 네. 네. 이게 네 아마 그럴 것 같고 알면 좋은데 이제 맞아요. 예, 알면 좋고 아마도 중간 중간에 좀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좀 이제 짚어줄 테니까 완벽하게 뭐 배웠던 것들을 다 통달을 서정대수 일반적인 과목들에서 배우는 것들 통달을 해 있어야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적당히 어느 정도 좀 쓰이는 좀 베이직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은 또 크게 또 필요는 없고요. 알면 좋지만 또 이렇게 아주 필수적이진 않고. 그 블로그에서 그 상영대수 그 강의 추천해 주셔서 아, 네. 보는데 제가 네. 초반부만 지금 와서 한 5개 정도 봤거든요.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